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울러스 정상인입니다. 오늘 정상인의 100만 달러 원탁에 이어서는 주식으로 상속하자 100년의 세월을 이길 종목 그 두 번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100년의 세월을 이겨낼 그 6가지 카테고리에 속하는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첫 번째 바로 철, 두 번째 미세공정, 세 번째 마필, 즉 자동차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보통신, 바이오헬스, 그 다음에 한류, 문화상품 이렇게 6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그 구체적인 종목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어떤 그 종목들이 왜 100년의 세월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저력을 갖고 있는 것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증여세에 대해서 약간 공부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주식으로 상속하기에 앞서서 먼저 내가 자식이나 또는 손자한테 이렇게 증여를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증여세 공제 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 초에 개정되었죠. 그 한도가 직계존비속, 성년인 경우엔 5천만 원, 그 다음에 미성년인 경우에는 3천만 원입니다. 이것을 10년간의 제척 기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무슨 뜻이냐? 10년 동안 5천만 원어치 성년인 경우엔 증여해줘도 세금을 안 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시 또 10년이 지나면 다시 5천만 원 할 수 있는, 20년 동안 1억 정도를 세금이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인 경우에는 3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3천만 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1년이면 10으로 나누면은 300만 원이고, 월로 따지면 25만 원 정도를 무슨 적금을 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주식을 사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떠한 종목들을 우리가 상속할 것인가, 증여할 것인가, 어떤 종목을 좀 사줘야, 어떤 주식들을 사줘야 우리 자식들이 좀 보탬을 받고 도움이 될 것인가. 자,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연봉입니다. 연봉. 일봉, 월봉, 주봉을 보신 분이 있어도 연봉은 잘 안 보시는데요. 이 85년도 이후에 연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 주식이라는 게 과연 매력적인 것인가, 이 양봉과 음봉의 숫자를 비교해봐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이 연봉을 세보면 음봉은 9번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양봉은 2배가 등장했죠. 9번 등장했죠. 무슨 뜻이냐? 종합주가지수가 그 해에 양봉이 나올 확률은 무조건 50%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이 종합주가지수라지 주식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애정을 기울여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 이 연봉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음봉이 나왔던, 연봉으로서 이 음봉이 나왔던 시기를 보면은 88년, 89년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우리나라가 민주화 투쟁으로 인해서 이 국가적으로 혼돈의 시기였었죠. 민주화 욕구랄지 이 노조들 파업들이랄지 전국 우리나라 국가 전체가 아주 소용돌이였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이렇게 음봉이 나왔던 시기고요. 그 다음에 이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IMF 시기였습니다. 바로 IMF 때 3년 연속으로 우리나라가 음봉이 나왔죠. 자, 이때는 언제였을까요? 큰 장대 음봉이 출현한 이때는 바로 버블닷컴의 닷컴 기업들의 버블 붕괴 시기였습니다. 그때 큰 장대 음봉이 나왔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나온 것이 바로 2008년도에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에 미국 신용위기, 국가 등급 신용위기 강등으로 인한 음봉이 이렇게 출현했었죠. 이런 음봉들이 연봉으로 나올 때마다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청산되고 또 상장 기업들은 많은 기업들이 상장 폐지를 당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죠. 이 20몇 년의 세월을 과연 버틸 수 있는 것도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20년의 세월뿐만 아니라 100년의 세월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과연 어떠한 회사들이 있을까? 저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시죠. 다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테고리 철입니다. 철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느 정도 예상하셨겠죠. 자, 첫 번째 포스코가 있겠죠. 제 생각엔 포스코가 망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철이라는 업종은 전 세계에서 이 인류가 가장 많이 생산하는 첫 번째 금속이 철이고, 두 번째가 알루미늄, 세 번째가 구리, 네 번째가 아연입니다. 이 철이 인류가 쓰는 하는 한은 이 철에 관한 이 제강 산업은 망할 일이 없는 것이고, 포스코는 또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독점적인 지배 구조를 갖고 있죠. 포스코는 제가 봤을 때 절대 망할 일이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으로 제가 말씀드린 영풍과 고려아연이 있습니다. 이 두 회사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두 회사는 계열사이고 같은 구조인데 어떤 회사냐? 우리나라 비철금속을 거의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때문에 주가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죠. 특히 이 영풍과 고려아연은 거의 같은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 구조가 비슷한데 특히 이 영풍과 이 고려아연이
우리나라 아이언 시장의 87%를 지배하고 있는 거의 독점적인 사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철금속이 수요가 있는 한 이 회사들이 절대 망할 수 없는 구조인데요. 이 아이언에 대해서, 그러니까 철이나 알루미늄이나 구리 이런 것들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금속들입니다. 실생활에서 많이 접하죠. 근데 아이언은 도대체 어디다 쓰이냐? 아이언을 만져보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언은 주로 합금으로 쓰이는데 철에 아이언을 입히게 되면 이게 이제 부식을 방지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함석입니다. 물론 스테인리스 강이 있지만 그것은 좀 비싸죠. 훨씬 값싸게 생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철에 아이언을 도금한 그 함석인 것이고, 그 다음에 구리와 아연을 섞으면 뭐가 되면 바로 황동인 것입니다. 황동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것들이죠. 통신 장비에도 그 황동이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악기, 그 누런 그 금속들이 다 전부 다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그 밸브, 이 파이프에 있는 밸브, 그 구리처럼 보이는 것이 다 그것이 황동 소재입니다. 그 다음에 이뿐만 아니라 어떤 그 산화 아연이랄지 황화 아연이랄지 이런 것들이 페인트, 뭐 샴푸, 우리 실생활에 있는 뭐 수많은 소재에 다 들어갑니다. 컴퓨터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것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언 시장을 거의 87% 지배하고 있는 이 회사가 망한다는 것은 거의 상상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 이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계속 높아지고, 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발전이 거듭할 때마다 이 원자재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기 때문에 더욱더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고 또 주가 역시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철에 관한 카테고리, 금속에 대한 카테고리로서 포스코와 영풍과 이 고려아연, 이 세 업종은 제가 세 종목은 100년이 지나도 우리 자식한테 상속할 만한 정말 좋은 종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시죠. 자, 두 번째 카테고리 바로 미세공정입니다. 미세공정.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세공정은 우리 중후장대한 선박 쪽이 있고 아주 세밀한 반도체 이런 쪽이 있는데, 이 선박조차도 그냥 크게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세공정이 들어야지만 답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세계 유수의, 세계에서 아주 그 명성을 떨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벌크선야, 초대형 벌크선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단순한 기술력을 필요하는 것이 아니라 LNG나 LPG, 그 다음에 FPSO라고 하는 부유식 원유 저장 설비, 하역 설비죠. 그 다음에 드릴십, 이런 첨단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계속 오래도록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철갑선을 세계 최초로 생산했듯이 이 두 회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선 회사인데, 아마 전 세계 이 배가 둘러다니는 하는, 배가 첨단 선박이 요구된 하는 이 두 회사는 계속 제가 성장할 거라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는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SK하이닉스죠. 예, 삼성전자가 어떤 회사냐? 저는 반도체 회사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1983년을 기점으로 해서 1983년 전 삼성전자와 83년 이후에 삼성전자가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느냐? 1983년도 이전의 삼성이라는 회사는 그냥 물론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지만 아직은 중진국의 수준에 불과한 중진국의 그냥 회사였죠. 그냥 대그룹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1983년 2월 달에 있었던 사건으로 인해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게 되죠. 무슨 일이었느냐? 그때 고 이병철 회장이 미국 보스턴 대학의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으러 미국을 갔었습니다. 미국을 가서 시간에 좀 짬을 내서 HP와 IBM, 그때 당시에 이제 첨단 산업으로 뜨고 있는 그 두 회사를 방문하게 됐죠. 그러면서 그 전자제품이랄지, 그 전자제품의 어떤 고부가가치랄지 그런 것에 눈을 뜨고, 그 전자제품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인 바로 반도체에 대한 사업성에 대해서 타진하게 되었습니다. 반도체, 야, 이게 정말 대단한 거구나. 이 사업을 한번 뛰어들어 봐야 되겠구나. 그때 이병철 회장의 자서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철 1톤을 생산하면 20원이 남는데 자동차 1톤을 생산하면 500만 원이 남습니다. 컴퓨터 1톤어치를 생산하게 되면 3억 원이 남는데 반도체는 1톤을 생산하면 13억 원이 남는다고 하였답니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은 생각했던 것이죠. 저는 고부가가치 산업이야말로 우리 삼성그룹을 먹여 살 수 있겠다. 대한민국을 먹여 살 수 있는 업종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 그 당시에 미국과 일본만이 이 반도체 산업을 다 주름 잡고 있었고, 문제는 그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이 생산 라인 하나 만드는데 1조 원 정도가 드는, 그러면서도 라이프 사이클이 아주 빠른, 어떤 신제품을 시장 요구에 대응해서 1, 2년 이내 생산하지 못하면 바로 도태되는 아주 격렬한 경쟁이 요구되면서 아주 무모하기 짝이 없는 도박에 가까운 산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병철 회장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일단 시장 조사를 해본 것이죠.
중요한 것은 미국 업체가 1등이 아니라 일본 업체가 1등이었다는 것이죠.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일본 업체가 1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병철 회장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죠. 미국이 1등인 줄 알았더니 일본이 1등이네. 그러면 나무젓가락스는 일본도 1등인데 손재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1등인데 쇠젓가락스는 우리 민족이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서 바로 시작했다는 것이 반도체 사업입니다. 그리고 임원들이 떼지어 말리고 유수의 그 세계적인 회사들이 코숨을 쳤죠. 한국 절대 못 쫓아올 것이다. 20년이 걸려도 절대 못 쫓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비아냥대고 했지만 저지릅니다. 그때 이병철 회장께서 나이가 72세였다고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64K 디램을 미국에 이어서 미국에서 두 번째로 생산하는 데 성공합니다. 일본도 못했던 것이었죠. 재미있는 것은 원래는 그 반도체라는 것은 4KB, 8, 16, 24 이 순서에서 이제 64kg 디램을 해야 되는 것인데 64kg 그 중간을 가정을 다 생략하고 단번에 64K 디램을 개발한 것이죠. 그것도 공장이 채 완성되기도 전에 정말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로 삼성전자는 세계를 주저앉는 그 이후로 반도체의 성공을 바탕으로 해서 TV나 가전 그 다음 뿐만 아니라 지금 스마트폰까지 해서 엄청난 발전을 이뤄낸 것이죠. 그런데 부전자전일까요? 이병철 회장이 1980년 3년도에 그 반도체 사업에 진출을 결정했지만 그로부터 10년 전인 1974년도에 이미 그 자식인 이건희 회장이 아버지에게 반도체 사업에 대한 진출을 이미 건의했었다고 합니다. 부전자전이 알 수가 없죠. 그 사업에 대한 통찰력과 선견지명이 지금은 결국 그 삼성전자의 이 번영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저는 이 삼성전자가 이 미세 공정에 관련된 사업을 지속하는 한 계속적으로 번영할 거라 저는 자신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는 뭐 대표적인 저희 나라의 그 반도체 업체죠. 근데 이 회사는 참 대단하죠. 제 기억으로는 SK 하이닉스가 최소 한 5번 정도는 망했을 뻔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망했을 뻔한 회사가 너무 많은 이 우여곡절과 정말 과정이 너무 많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꿋꿋내 반도체 업체로서 글로벌에서 버텨내고 있죠. 그 경쟁 업체였던 유수의 NEC나 히타치, LP다 전부 싹 망하고 다 청산됐을 때 SK하이닉스는 그 여러 가지 그 고비를 계속 겪어나가면서도 끝끝내 버티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주가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경험과 고난과 시련을 극복해낸 SK하이닉스, 하이닉스 반도체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계속 반도체라는 산업이 존재하는 한 갈 거로 저는 판단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시죠. 자, 세 번째 카테고리 마필, 즉 자동차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된 유명한 회사는 결국 세 가지죠. 현대차, 기아차,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바로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자, 이 현대차나 기아차나 현대모비스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큰 설명 안 드려도 시청자분께서는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현대차에 관련된 되게 중요한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2007년도였었죠. 그때 현대자동차 주가가 7만 원, 8만 원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업 탐방을 좀 많이 나갈 때였었죠.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투자하는 회사에 찾아가 보시나요? 애널리스트만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주식을 한다는 것은, 투자를 한다는 것은 돈을 그 회사에 빌려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돈을 빌려주는데 이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나, 물론 기술적 분석, 차트나 또 기업 재무제표를 통해서 이해할 수도 있는 거 있지만 중요한 건 계량할 수 없는 정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사람의 어떠한 그 성과라는 것은 생각이 시작되고 마음이 굳혀지고 그 다음에 언행을 통해서 행동이 구체화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물이 성과인 것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차트에서 나온 자료나 기업 재무제표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기업의 어떤 과거적인 자료인 것이죠. 그 기업의 현재 모습은 결국은 현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방문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업들의 그 본사가 서울 지역에 거의 다 소재하고 있죠.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공장은 물론 지방이겠지만 본사는 거의 다 서울에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주식을 오래도록 하신다고 생각하신다면은 투자할 만한 기업에 꼭 반드시 한번 방문해 보셔야 되지 않나. 제가 그때 인상 깊었던 게 무엇이었냐면은 그때 시가총액 10대 기업을 제가 다 돈을 떼었는데 현대자동차 본사만 아주 거의 시장판에 가깝게 시끌벅적했었습니다. 저 트윈타워에는 LG랄지 이런 데 다 되게 로비가 고요했었는데 이 현대자동차 양재동에 있는 그 현대기아차 그 본사에는 이 로비에 그냥 카페에 사람이 이렇게 부쩍부쩍대고 사원들이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정말 그야말로 활기와 역동성이 넘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알았던 것이 뭐냐면은 야, 이 회사 정말 발전하겠구나, 성장하겠구나. 결론은
그 이후로 엄청난 성장을 또 이뤄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예, 현대모비스, 특히 이제 부품주로서 또 시가총액 상위 기업인데 이 세 가지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동차가 있는 한, 또 우리나라에서 이 자동차 독점적인 사업자이죠. 분명히 계속 번영하고 100년 뒤에도 존속할 기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SK텔레콤과 네이버를 추천드립니다. 자, 한지, 정보통신인데, 자, 통신 사업에서는 SK텔레콤이 저희 나라의 독점적인 사업 구조를 갖고 있죠. 물론 주가의 부침은 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절대적인 통신 이 시장의 1위 사업자이고 제가 봤을 때 앞으로도 계속 갈 것이 아닌가. 통신이라는 수단에 우리가 필요로 한다면 이 업종과 이 종목은 계속 갈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드리고 싶고요. 자, 정보산업의 제가 대표주 종목으로서 네이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네이버하고 이 구글하고 참 가끔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요. 이 네이버라는 회사는 지금 이제 라인, 그 글로벌 모바일 메신저 라인이 때문에 현재 2억 8천만 명이 쓰고 있는데 이것이 하면서 급격한 지금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네이버라는 회사하고 이 구글이라는 회사를 비교해보면 되게 재밌는 점이 많습니다. 구글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다 가서 이제 성공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물을 많이 먹었죠. 네이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여러분들 그 네이버 홈페이지하고 구글 홈페이지를 이렇게 번갈아서 비교해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홈페이지 정신없죠. 검색창 밑에 주요 검색 단어들, 키워드 뭐 다 있고 뉴스 있죠. 네이버 캐스트, 블로그 쫙 깔려있고 옆에 광고 뭐 태그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 구글은 어떤가요? 너무 휑하죠. 그냥 구글 검색창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딱 그 두 회사 홈페이지를 보면 뭐가 느껴지느냐. 네이버는 이마트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마트 어떻습니까? 아주 정신없죠. 화려하고. 근데 이 구글은 코스트코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둔탁하고 그냥 제품만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왜 네이버가 글로벌한 회사가 못 되느냐. 구글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 이 네이버라는 그 홈페이지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이지 글로벌한 기준은 못 된다는 것이죠. 글로벌한 기준은 바로 구글이 갖고 있는 횡하기 짝이 없는 그것이 오히려 세계 글로벌 표준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침투하는 것이고 전 세계에 그 인터넷 시장을 좌우지우지하는 거대 기업이 된 것이죠. 아마 네이버가 좀 더 회사가 크게 더 발전을 물론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포탈리랄치 이쪽에서는 최고 사업자인데 앞으로 지속적인 번영을 이루려면은 구글을 결국은 쫓아가서 추월해야 되지 않는가.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시죠. 자, 100년 종목 바이오 헬스입니다. 바이오 헬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직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수많은 제약회사 중에서 세계적인 그 명성을 쌓아있는 기업은 아직 없습니다. 언제가 곧 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녹십자와 유한양행입니다. 예, 이 두 회사는 20년 이상을 존속해왔으며 특히 유한여행 같은 경우는 별로 알려지지 있지 않지만 끊임없는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제약회사는 그 나름의 의료 품목에서 독점적인 지배를 그 구조를 갖고 있죠. 제가 봤을 때 이 두 회사 둘 중에 하나 그래도 점점 더 번영해서 글로벌한 회사의 위치까지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요. 두 회사 다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의 기업입니다. 자, KTNG 셀트리온의 경우에 아직 기업 업력이 아직 채 20년이 안 된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고성장을 하고 바이오시밀러를 바탕으로 해서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제가 봤을 땐 변동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셀트리온 회사도 어찌됐든 제가 봤을 때 최소 20-30년 정도를 버텨낼 회사가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KTNG는 참 역설적인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결국은 한국 담배 인삼공사인데 재미있죠. 인삼도 팔고 담배도 팔고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회사가 바로 KTNG입니다. 근데 KTNG는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담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양산업입니다. 지난 8년 동안 우리나라 지금 담배가 계속 소비가 줄어들고 있죠. 결국 이 건강이랄지 바이오헬스하고는 배치되는 게 이 담배인데 제가 생각되긴 인삼이 존재하는 우리나라 고려 인삼이 존재하는 담배 인삼공사는 망하지 않지만 이 담배 산업을 결국은 사양 산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사시키거나 아니면은 점점 도태시키고 그 다음에 인삼을 특화시키는 뭔가 바이오헬스에 관련된 것을 좀 더 새롭게 연구 개발하고 사업력을 개척할 때 훨씬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배가 이 사양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 바이오헬스 분야의 녹십자와 유한양행, 그 다음 셀트리온과 KTNG 이렇게 네 가지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보여주시죠. 자, 마지막 카테고리입니다. 예, 문화 한류, 100년 종목 문화 한류.
자, 여기 카테고리에는 제가 CJENM과 오리온과 SM과 NC소프트 이렇게 네 가지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 문화라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외 놀러 가거나 해외여행을 하게 되면 주로 뭘 하나요? 그 지역의 음식을 먹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어떤 의류, 옷을, 특히 그런 그 전통 공연 같은 거 보면 결국 의류 문화인데, 그런 의류 문화를 우리가 보고 구경하고 또 뭐 하나요? 먹고 그다음 즐기고 노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문화라는 것의 핵심은 결국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먹는 것과 옷 입는 것, 그 다음에 이 즐기는 것, 먹고 즐기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CJ는 바로 이제 CJ에서 주력적으로 키우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좀 더 번영을 좀 계속하고 있지 않을까. 부가가치가 높은 영역을 계속 진입하고 있습니다. 오리온은 어떤 회사인가요? 초코파이 하나로 중국 시장을 지금 이제 주름 잡고 있는 대표적인 식품 회사죠. 네. 그 초코파이 광고에 보면 정이라고 있습니다. 정. 자,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아는 이 글자죠. 외국 사람들한테 정 그러면 이거 정이라는 것을 딱히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해주시는 손맛,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이해하는 그 정으로 표현되는 것인데, 그 손맛이라는 것은 바로 한국 사람의 손재주와 또 그 음식 기술,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별거 아닌 초코파이가 중국 시장을 침투해서 중국 시장을 주름잡고 있고, 뿐만 아니라 다른 제과산업이랄지 모든 식품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있어서 오리온은 지난 10년 동안 엄청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이 한류 문화의 그 세계를 뻗어나가는 그 파급력에 힘입어서 계속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SM은 여러분 잘 아시죠? SM은 바로 그 H.O.T, 그 다음에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지금 엑소, 이런 계속 스타성이 될 만한 아이돌 그룹을 계속 발굴하고 기획하고 지금 현재 그것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지금 현재 엔터테이닝, 특히 이 아이돌 문화를 가장 크게 발전시키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는 SM. 제가 봤을 때 SM은 아직은 시가총액 1조 원 되지 못합니다만 멀지 않은 시간에 한 5년 이내에는 그 정도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을까. 지금 실시간으로 그런 엑소랄지는 어떻게 전 세계에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파급되고 있고, 계속 그 해외의 사람들은 소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저작권료 수입이랄지 그런 모든 것으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 SM이라는 기업은 절대 망하지 않잖아. 망할 일이 별로 없을 거라는, 저는 그렇게 판단드리고 싶고요. 자, NC소프트는 대표적인 게임주입니다. 물론 이제 리니지 이후에 여러 가지 게임들이, 그 대표적인 게임들이 많이 블레이드 앤 소울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실패했습니다만, 그래도 NC소프트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큰 기업이고, 게임 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자, 요즘 가장 청소년들이 많이 하는 게임이 뭘까요? 바로 LOL, 롤이라고 합니다. 스타크래프트의 시대는 저물고 LOL, 롤을 공성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했고 5명씩 편 모아서 게임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스타크래프트 때도 그랬고 롤 때도 그렇고 전 세계 챔피언은 항상 저희 나라 팀이고 저희 나라 사람입니다. 게임이라는 것은 결국 이 손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또 우리나라가 그런 것에 강한 것이죠. 공격적인 것이고 시간이 짧고, 그다음에 우리가 급한 성격에 이 세밀한 손기술이 필요한 그런 종목에 아주 강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게임, 항상 전 세계에서 유명한 게임의 챔피언은 항상 저희 나라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게임 산업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이 NC소프트도 역시 약간의 부침이 있었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제가 6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이렇게 쭉 종목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일반 그 개인 투자자면 잘 안 사는 종목입니다. 참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그 종목 상담이랄지 개인 투자자분 참 많이 만나봤지만, 삼성전자, 오리온 이거 들고 계신 분 거의 못 만나봤어요. 비싸기도 비싸지만 일단은 수익성, 기대 수익성에 대해서, 기대 수익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으신 것이죠. 그러나 이런 종목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사두고서 마음 편한 종목이 아닌가. 삼성전자 상한가 하한가 절대 안 나옵니다. 본 적도 없고요. 앞으로도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은 높지 않지만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한 번의 수익은 적지만 꾸준히 할 수 있는 수익이 나는 종목이 아닌가. 그런 종목들한테 자식한테 물려주어야 부모도 마음이 편한 것이고 자식도 결국은 번영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물론 큰 수익이 예상되는 종목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20년, 30년 우리나라 사람이 존속하고 우리나라가 계속 발전해, 우리나라 주가, 종합주가지수가 계속 성장하듯이 같이 갈 기업들을 대표적으로 선정해 드렸는데, 이런 기업들을 지금부터 조금씩 관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1년에 300만 원, 미성년인 경우에 이렇게 해서 사서 조금씩 물려주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정말 최고의 재테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결론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파울러스의 $100만 원탁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